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광규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도움이 되는 유쾌한 사람들 3분 오셨죠. 시사인 경제팀장이시죠. 이종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네. 이종태입니다. 유쾌를 지향하는 유쾌를 지향하는 네. 늘 덤덤한 기자 차영석 기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연휴기간에 드디어 구독, 좋아요를 한 번만 체크한 시사인 차영석 기자입니다. 네, 덤덤에서 이제 무심까지 새로운 경지를 지향하시는군요. 네, 윤은선 에디터 마타리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냈습니까? 애랑 씨름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유, 뻔하죠. 뭐 어쨌건 이렇게 연휴도 끝났는데요. 오늘 녹음하고 녹화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실 텐데 살짝 이제 시사 상식을 먼저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몰라요. 어린이날이죠. 네. 이거 봐, 등골 빠지는 어린이날이죠. 등골 빠지는 어린이날. 5월 5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겹쳐서 6일 대체휴일이었고요. 오늘 7일입니다. 5월 12일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날도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일요일에 태어나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음력이라 이런 거지. 무슨 하루만 좀. 나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휴일인데 그 다음 날은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대체휴일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에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있습니다. 또 1월 1일 그리고 설날 전날과 설날 다음 날 그러니까 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그리고 현충일과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이 역시 이제 법정 공휴일이고요. 크리스마스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라니까 이종태 선배 한숨을 그윽하게 쉬고 그래요. 5월 5일이 칼 마르크스 생신이셨어요. 네, 알겠어요. 아빠 잊었네. 챙기셨나요? 혹시?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좀 챙기세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대체 공휴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일까요? 3분 퀴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이종태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잘 모릅니다. 네, 저렇게 순순하게 참 재미없게. 마타리. 저도 어린이날밖에 모르겠어요. 이 어린이날도 이번에 대체 공휴일 있다고 해서 알았고, 네. 저도 잘 몰랐던 뉴스라서. 그래요. 정말 앙큼하네. 대본에 다 써있는데. 그래서 차영석 기자가 정답을 얘기해 주면요. 이건 제 책 미리 체크를 했는데 네. 어린이날하고 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이렇게 3개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만 이제 대체 공휴일이 휴일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데. 네네네. 근데 약간 좀 신기한 건 네. 추석하고 설날은 각 3일 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휴일하고 겹쳐야 되는 거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공휴일하고 토요일까지 봐줘요. 어린이날은. 그러니까 만약에 5월 5일 날 토요일이면 월요일 날 쉬어요. 아니, 어린이날만 왜 이렇게 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2항에 보니까 무슨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 보면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 휴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어도 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어버이날은 참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애들이 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없어, 갖고 오겠죠. 언제 어느 내일이잖아요. 내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런 것도 시사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상식으로 같아요. 이걸 알아두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우리 편집국 회의할 때 그때 어린이날이 겹친다고 일요일 겹친다 해서 대체 공휴일 이 얘기하다가 누군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왜 안 쉬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옥신각신 왜 그러냐 알아보다가 그때 네. 한번 저도 그때 체크해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건 저희도 긴 연휴를 끝내고 오늘 화요일인 오늘 녹음을 이제 하고 있지요. 오늘 이제 역시 시사인에서 준비한 이제 경제 인싸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이제 경제 뉴스 이런 시사 상식과 더불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석 기자가 준비했죠? 네, 방송은
금요일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네. 다 녹음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편집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최영석 기자한테 막 욕하는 거 다 잘리잖아요. 네. 저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힘들어요 편집하느라 욕 좀 그만하세요. 빨리 이 자식아. 자, 왜 자르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좀 조용히 하시고요. 자, 네. 시작하시죠. 자,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뉴스를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보수적인 매체나 경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승전 최저임금 그래가지고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을 이 최저임금 인상에 두고서 이제 공격하고 있고 결국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하기 위함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그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7위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게 좀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일단 네. 5월 2일 날 그러니까 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내놨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그 OECD 국가 안에서 벨기에와 같이 공동 7위로 나타났고 그리고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7위다. 네. 뭐 이런 보도,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뭐 아실 텐데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우리가 보통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 한국자만 들어가면 네. 다 왠지 그러니까 저도 정부 지금 기관인 처음 줄 알았어요. 알잖아요. 전경련 산하기관이라는. KDI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이죠. 근데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연합회 전경련 산하기관이고요. 어쨌든 이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런 보고서를 냈고 이 소식이 이제 여러 언론에 인용 보도되었습니다. 네. 요거 조금 이런 배경을 듣고 이렇게 전에 되게 논란이 일만한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반박하는 보고서가 바로 나왔다고 예, 하던데요. 그래서 5월 6일 날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여기서 이제 그 최저임금 국제 비교 보고서를 그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그 최저임금 국제 비교치를 담고 있는 OECD 자료 그리고 독일 경제사회 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국의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5.7달러 그리고 5.9달러, 5.9유로, 6.4유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그때 그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28개국 가운데 7위라고 했으니까 약간 상위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평균을 이제 조금 차이인 향해 거죠. 갖고 예.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네요. 굉장히 두 기관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국노동사회연구 보고서는 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약간 계산을 한 거고 네. 아까 한경련 같은 경우는 국민 총소득 대비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두 기관 사이의 차이가 이제 큰 거는 최저임금을 무엇과 비교했는가 그거의 차이인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비교한 반면에 한경련이 국민 총소득과 비교를 했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 총소득 같은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자영업자 수가 일단 많고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이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진은 최저임금을 국민 총소득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수준 그리고 노동시간, 취업률 등 이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OECD 공식 통계는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대비 비율만 제시하고 있다. 근데 한경련 같은 경우 그러니까 OECD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공식 통계로 삼고 있는데 그런 공식 통계 없는 지표로 최저임금이 이렇게 7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혹세무민하는 거다. 이렇게
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료를 내놓는 의도를 이렇게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과 비교하느냐는 그렇죠. 기준에 결국에는 따라서 기준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달라지고 거죠. 그거에 따라 순위도 달라지는 건데 저희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도 좀 찾아보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도자료도 찾아봤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 페이퍼는 되게 보면 되게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뭘 어떻게 비교했고 뭘 어떻게 비교했고 순위 도표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같은 경우 제목이 이래요.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 주유수당 포함시 1위. 그러니까 보도자료 제목이 이랬어요. 그래서 딱 제목만 보면 이 한국의 이 최저임금 수준이 전 세계 세계적인 진짜 수준.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 주유수당은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포함했더니 세계 1위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실일까? 사실 이런 의문이 들고 결국에는 좀 약간 최저임금제를 한 갈래로 하는 그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사실 그걸 공격하기 위한 약간 좀 그런 목적에서 좀 비롯된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자료가 나오고 나서 여러 매체에서 이 자료를 네. 갖고 보도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헤드라인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꼼꼼히 검색을 안 하고 제목만 보고 이렇게 낚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 자체도 이 보고서가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 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건 없고 딱 제목만 보면 우리 최저임금이 이런 수준이구나를 그냥 근데 오히려 사실 보통 알게 제목만 하니까. 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바빠서 뉴스 이렇게 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네. 혹세무민의 그러니까요. 아주 전형적인 이런 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국민 총소득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도 많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측면을 지적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OECD 차원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국제 비교나 이런 걸 하려면 자료나 이런 거를 같이 쓰는 자료로 어쨌든 비교를 해야지 서로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른 비교 기준에 이렇게 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인 진단을 하는데 오히려 더 혼선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런 자료들이 되게 불신을 더 쌓을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 어떤 변수를 집어넣느냐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변수를 채택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심지어는 이 청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청년 노동의 나이를 몇 살부터 몇 살로 끊느냐? 18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세냐? 네. 아니면 뭐 20세부터 30세냐?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론이 때로는 바뀌어요. 그거 예, 예. 때문에. 결론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건 그 지금 이런 보고서를 낸 게 이제 그 보수적인 그 단체, 그러니까 한국 전국 경제인 연합회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승전결 이 경제 문제를 최저임금으로 몰아가는 이 보수 단체나 보수 기관 또 매체들의 이 보고서 발행 태도나 매체의 어떤 보도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뉴스를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속세가 뭐 기업을 망친다. 이번에도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아마 그 신문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그 신문. 네, 그 신문 조선일보요. 네. 조선일보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네. 이 뉴스에 대해서 저 안 봐요. 그랬나? 네. 예. 그래요. 저는 약간 신문 어쨌든 다 웬만한 거 네. 이렇게 아니 다 그러니까 보기 저 안 때문에. 보는 사람을 네. 기준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 상속세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 제목이 이랬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법으로 상속 금지하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러니까 딱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법으로 상속 금지하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러니까 상속세가
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유 참.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설 잠깐 대목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처분하고 네. 할증까지 계산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5%로 이는 기업 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다. 65% 세금을 내면 경영권은 유지되기 어렵다. 법은 상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세율상 상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온갖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주요 기업인들이 수사받고 옥고를 치른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상속 때문이었다. 오죽하면 기업계에서 차라리 법으로 상속을 금지하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이게 그 사설에서 제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참 사려 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한국의 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업할 맛도 안 문 나고 닫고 막. 그리고 한국 경제도 이 상속세 때문에 거의 망하겠어요. 발전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왜 상속을 할 생각을 하냐고. 기업을 잘 경영할 생각을 해야지. 난 벌써 이게 기본적인 이 뉴스 자체가 아주 신비를 불편하게 하는데 제가 굳이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최근 이제 경제개혁연대가 여기도 역시 보고서를 냈다고요. 네, 어떤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까? 일단 경제개혁연대가 낸 보고서의 제목은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이 홈페이지 가면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네. 경제개혁연대는 그 일부에서 상속세 개정 요구를 좀 정당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약탈적이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을 펴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상속을 포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속세 통계라든가 국제 비교, 사례 분석 통해서 이걸 조목조목 좀 반박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좀 미미하고 상속세율도 그리 높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더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그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먼저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상속세가 기업 상속 등을 어렵게 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이 주장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속세가 전체 정부의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다. 이 주장 두 개예요. 근데 일단 두 번째 거는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헌법 119조에 따라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서 부와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게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게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사실 다 대체로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헌법의 조항에 기초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최고세율 50% 이렇게 65%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보면 상속세법은 각종 공제 제도가 갖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상속 재산에 대한 기초 공제 2억 원이 있고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고 이런 공제들이 계속 있어서 이 공제들을 합산해서 5억 원에 미달하면 그냥 5억 원의 일괄 공제 또 해줘요. 그래서 최소한 5억 원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 원이 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있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최소한 10억이 넘어야지 상속세 과세 표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상속세를 내려면 일단 재산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많아야 해당도 안 되기 되는 때문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에 상속세가 결정된 인원이 6,986명인데 과세에 미달한 사람이 얼마였냐면 22만 2,8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상속한 사람은 22만 9,826명이었고 이 중에 3%만 실제로 세금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상속세를 낸 거고 그리고 이 상속세를 낸 사람들의 그 아까 공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실효세율이 14.7%인 거죠. 요약하자면 네. 전체 요약하자면 피상속인 숫자는 22만 9천 한 22만 명 잡고 그 중에 상속세 과세한 사람은 3%이고 그리고
그 3%의 평균 실효세율은 14.74%인데 이게 보면 요 2017년만 해당이 되지 않고 5년 정도를 대체로 따져보면 매년 그 상속세를 내는 상속인들은 한 6천에서 한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세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5년 평균 14.2% 수준인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납부 대상이 6,986명이면 거의 7,000명. 그렇죠. 그 7천 명 몇 그 번- 정도죠. 진짜 네. 미비하게 나는 상속세 내고 그 안에 들어가도 차라리 좋겠구만. 영광인 줄 알아야지 이것들이. 나 진짜 답답하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게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양극화 현상도 심하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게 그 헌법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가 대물림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속세는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세금은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속세를 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헌법 119조 보면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97년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좀 길더라도 한번 읽을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상속세 제도가 사회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 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 이념에 따라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 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같은 경우가 자기 노력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은 사실 다른 과세보다 정당성이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좀 낮추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좀 심각한 나라에서 이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왜 연예인 걱정하고 그래요, 맞아요. 뭐 무슨 걱정을 했죠?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그러니까 이건 보면 전체 그러니까 상속 대상자의 3%만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그조차도 실질적인 상속 과세율이 아까 14%밖에 안 되니까요. 14.7% 정도면 그걸 가지고서 이 상속 때문에 기업 경영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적어도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래요, 우리가 걱정할 그게 내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그 10만은 그분들을 위한 신문이기 그래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제가 하고 거예요.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엔 신문은 그분들을 위한 그 신문에 신문이잖아요. 상속에 관련 지금 고민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신문 신문도 같은 상속에 경우. 문제가 걸린 그럴 거지.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오. 방씨 일가의 그 상속에 관한 고민이 이런 기사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오.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이 그래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어쨌건 오늘 그 경제 뉴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착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면에서 이 가짜 뉴스랄까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좀 현혹되기 쉬운 뉴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최저임금 문제는 그거는 인상을 하면 국가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계속 그 소득과도 비교하고 지수는 그렇게 만들고 진짜로 이 우리 사회에서 3% 그러니까 뭐 대충 따지면 3%의 세금 상속세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기업을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면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 입장에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제 약간 얘기는. 그래서 그렇죠. 조금 그런 뉴스를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세금 문제 특히 예전에 종부세 때도 약간 그런데 보면 맞아요, 종부세 종부세 때도. 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어쨌건 오늘 그 경제 뉴스는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봐야 되고 어느 분 이렇게 기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이 매체도 잘 살펴봐야 그러니까 이게 되고 보고서 내놓는다고 그냥 막 그러니까 볼 게 다시 아닌 한번 일 비틀어 같아요. 봐야 돼요. 비틀어 보지 않고 틀어 보지 않아도 되는 뉴스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사인도 구독해 주시고 팟캐스트도 그리고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좋은 상속 이런 거는 네. 시사인사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렀는데 네. 그런 것도 이렇게 그 주변에 상속되듯이 퍼지는 이런 문화는 좋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더 나가면 정말 또 욕 나올 뻔했어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리하시죠. 네. 그 정말 이렇게 비교할 걸 비교해야 하고요. 또 불평할 걸 불평해야 합니다. 오늘 그 경제 인싸 여기까지 일단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던 것처럼 활력 있게 또 한 주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